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은 첫째, 우리 어떤 그 한국인의 정서에 익숙지 않아요. 위기라든가 위기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져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 위기관리도 듣기는 좀 들었을 텐데 아마 나름대로 조금 더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과 단체 위기 대처 방안,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번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관광버스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재단이 관여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은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 위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잘못된 만남을 맞으면은 그 자체가 위기가 되고 위험이 되고 불행이 되지요.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고 위험이 되는데 뭐겠습니까? 우리 선교 훈련생 중에서 혹시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예? 일단 리스크라는 거는 해저 뭡니까? 위험 요인들이 있어야죠. 타클로반의 태풍이라든가 어떤 해일이 없었으면은 그런 게 없죠. 이집트에서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사상을 당할 리가 없잖아요. 필리핀에서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수많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체포 구금이라든가 선교사들이 겪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위험 요소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나 재산, 환경에 대한 자연적이고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 위협들이 위험 요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 혼, 육, 환경, 관계 다 포함되죠. 위기라는 게.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위험들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vulnerability 아시죠? 취약성이 있어야 됩니다. 취약성. 일본도 수많은 지진과 태풍이 지나가는 나라지만은 피해가 예상외로 적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이 앞섰죠. 그러나 취약성을 그만큼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오든 태풍이 오든 지진이 오든 사회적인 안전망과 모든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취약성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조직의 약점. 조직에도 약점이 있어요. 특색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다른 이념이 들어오면 혼돈스러우는 혹은 사람 내 자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MBTI 같은 걸 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취약성인데 다른 사람의 위험 요인하고 나의 취약성이 막 부딪히면은 그게 아주 전쟁이 일어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무역 간에도 그렇고 경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요즘 제가 최근 나온 지 한 일주일 돼서 잘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들이 합해지면은 그때서 리스크 위험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위험 분석이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취약성도 분석을 해야 돼. 지피지기 백전불패, 그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위험, 여러분들이 있는 필리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뭔가 그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큰 것부터 위험한 것부터 쭉 하면은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저지대라면은 비 오면은 잠깁니다. 그건 세상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대문이 헐렁하거나 담이 났다면은 강도가 침입하기 아주 절도나 강도가 침입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밤에 껌껌한 골목길이나 좁은 뒷골목으로 다니면은 분명히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어슬렁거리고
차가 자꾸 이상한 남바차가 자꾸 내 뒤를 쫓아다니거나 이러면은 분명하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후에 의한 전염병이나 토착병 같은 모든 요소들을 취약성을 분석해야죠.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만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해요. 제가 듣기로는 타클라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은 필리핀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험, 위기관리 이런 거는 결국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안전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은 절대 이런 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먹는데 바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기관리가 나오고 거기에 사회 안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 한국에서 한참 문제되는 복지도 그렇죠. 노년의 어떤 뭐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한 계층에게 어떤 거를 준다든지 암 같은 거는 전 국민이 뭐 5%만 10%만 하고 나머지 국가 이거는 국가가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죠. 아멘.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국가가 우리를 생각해주고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공관원들이 일해주고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자체가 우리 국력이 그만큼 되고 재정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먹고 살기로는 미국과 일본도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모든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의식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경제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우리의 의식 구조는 여전히 중진국 전 근대적인 선진 의식으로 넘어가지 못한 세계 시민 의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안전 문제, 선교사들이 해외 나갔을 때 안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걸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지 않고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잘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이게 기복 신앙하고 샤머니즘이 조금 연결돼서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참 위기 관리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아는 거 그냥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명목주의도 있고 재수 없이니까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리자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의식들이 우리 근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온전히 기독 교계가 위기 관리를 통해서 뜯어고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4대 강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위기의 영역은 뭐 다 아시겠죠. 영적 생활, 선교사, 목사 해외에 나와서 다른 환경과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위기 요소들이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조직적 교회, 선교단체, 국가 그 다음에 지구 차원에 지금 글로반에 일어난 거는 카테고리 3잖아요. 카테고리 1은 그 지역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난의 정도 카테고리 2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 카테고리 3는 전 지구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재난의 등급을 카테고리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영역은 이렇고요. 결국 이것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단체, 국가 이런 쪽에 요소마다 위험 요소가 있고 버널러빌리티가 있어서 그것이 내 개인의 내 가정의 위기와 또 부딪혔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고 더구나 한국과 전혀 다른 기후와 조건에 있는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살면은 한국에 전혀 안 나타나던 그런 요소들도 버널러빌리티도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대충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험 지표를 한번 보면은 수평으로는 임팩트입니다. 예상 손실이 제로라면 없다는 거고 10이라면 엄청난 생명의 손실, 물질 같으면 뭐 1억 원, 10억 원, 그다음에 뭐 그 정도의 10가지 이제 있고요. 아래 위쪽으로는 이제 probability 발생 빈도 자주 일어난다 위쪽으로고요. 거의 안 일어난다 제로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카테고리가 그린인데 발생 빈도도 낮고 일어나봐야 손실도 적다. 두 번째는 발생 빈도는 조금 많은데 별 큰 임팩트, 손실은 없다. 세 번째가 엠버인데요. 발생 빈도는 적지만은 손실이 임팩트가 크다. 네 번째는 이제 레드 해갖고 발생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발생이 일어나면 충격도 엄청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될까요? 뻔하죠, 그죠? 발생 빈도도 높고 충격도 큰 거. 두 번째는 발생 빈도는 적지만 충격이 큰 거. 세 번째, 이게 레드, 앰버, 그레이, 그린 순서로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위험 요소들을 이런 순서적으로 내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위 자주 일어나지만 뭐 거기에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황사, 이게 뭐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난은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교통사고, 이거는 엄청난 숫자도 빈도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확률도 많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추방, 중국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추방당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라는 거는 뭐와 뭐가 만난다 된다 했죠? 위험 요소하고 vulnerability, 취약성.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거는 위험 요인들, 그 다음에 취약성인데 나머지 하나가 노출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를 넓히려면은 세 변 중에 하나가 늘어나야 되죠. 이 위험을 줄이려면은 세 변 중에 한 변이라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을 줄이든지 vulnerability를 줄이든지 내가 그쪽 위험한 지역에 long time, long place에 노출을 안 시키면은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평가를 해서 위험 요인들을 알고 나를 취약성을 알아서 그런 위협에 노출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 야밤에 안 다닌다든지 우범지대에 안 간다든지 항공사고가 많이 나는 항공기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노출을 축소하는 것이 결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험 요인들은 제거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있어요. 취약성은 제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대비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앞에도 가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가드라는 대체 수단을 동원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노출 같은 것도 해피를 하거나 36개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해피를 하거나 억지 수단을 갖고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데 갈 때,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갈 때 아예 방탄조끼에다가 미군 집차에다가 막 완전히 막 방탄 다 된 상태에서 그래야면은 노출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위기 관리라는 위험 요소 기본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당동 쪽으로 가천에서 사당동 쪽으로 오다 보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틀 후에 저녁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카메라 대고 수십 장을 찍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잘 나온 겁니다. 저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죠? 오늘 위기관리 교육 끝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이야. 여러분들 위험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앞으로 나머지 시간은 자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위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위험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된다 했어요? 첫째, 위험 요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뭐를 봐야 돼? vulnerability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노출될 건가 말 건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안 보이는 요소라고. 위험 요소도 안 보이고 나의 취약성과 시설의 취약성도 잘 안 보이고, 더구나 내가 wrong, right time, right place에 있을 확률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다 잊으셔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잘 생각하시고 생활에 한 부분 적용해 가신다면은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다 들으신 겁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선견자, 요즘 말로 하면은 선지자라 하는데,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수천 년 전 혹은 수만 년 전을 봤고, 많은 선지자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종말까지 봤죠.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 관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관리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어려운데요,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빙산. 더운데 저런 지방에 한번 갔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빙산의 윗부분은 몇 퍼센트입니까? 뭐 사람마다 틀린데 인터넷에 보니까 8.3%만 물 위에 드러난대요. 나머지는 물 밑에 있는데 이것을 전의식 혹은 잠재의식, 그 밑에 부분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전 존재를 보통 심리학적으로 저렇게 나눠요. 그래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거, 눈이 있어서 보이고 귀가 있어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 많죠. 내가 지금까지 55년을 살아왔으면서 본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이건 다 내 의식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쭉 내려가 가지고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만 기억하려고 하면은 금방 기억낼 수 있는 요게 잠재의식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은 8.5%, 5%에서 10%. 나머지 90에서 95%는 전의식이거나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모르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처럼 머리를 개발해도 내 10%가 개발이 안 돼요. 우리의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 우리의 영혼 안에 이 깊은 내면의 세계의 영역이 90에서 95%인데 이거는 의식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90%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있다고 해도 이 안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이른지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필링이 틀린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나셨을 때 주님은 저 전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얼마나 어떠한 존재가를 느끼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느냐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정말 위기 존재냐.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 이 시한폭탄이 때만 되면 다 폭발해 버리면은 영원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 자체가 위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위기 신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구나 선교사 이제 훈련생들로서, 선교사들로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가고 귀에 들리는 거에 숫자 노름이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끌려가 버리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 단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크기 숫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피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격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부분은 정략, 정령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오후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세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실 겁니다. 이게 랩터 22인데요. 엄청난 무기죠. 한 대 2천억입니다. 최신 레이더가 있고 김정일이가 아주 가장 무서워했었던 천하무적의 F-22 스텔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더라는 거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쪽에 미사일을 쌀 건가, 북한에서 전투기가 뜰 건가, 나한테 뭐가 날아올 건가 안 날아올 건가를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게 원만한 거는 다 잡는 거죠. 레이더 성능이 아주 좋으면은 나는 저 사람 20km 바깥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못 봐도 나는 레이더가 좋아가지고 미리 보고 누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144대 F5, F-15, 16, 144대를 격추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실험으로. 그만큼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갖고 있는 것이 전쟁에서, 위기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이고요. 스텔스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스텔스는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평양 상공에 들어갈지라도 적의 레이더가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인 거죠. 그야말로 투명인간. 나는 분명히 가는데 적군들이 나를 인식을 못해. 위험 요소인 나를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원하는 데 폭탄 터뜨리고, 내가 가서 원하는 데 복음 탁 전하고, 내가 가서 원하는 사람 딱 만나고 빠져나와도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접근 제한 지역, 위험 지역,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갈 때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만큼 위험 요인을 줄이고 내 vulnerability를 줄여서 많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적으로 서바이벌이 가능하고, 그래 되면은 장기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매가 가능합니다.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 단체장이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봐도 좀 다시 생각해. 기도 한번 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리비아 갔어요. 갔다 1년 있다가 덜컥 붙들려 가지고 추방되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가려면은 스텔스 기능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서 나의 레이더를 충분히 해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그만큼 서바이벌의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내가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온전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게센누마 시장, 게센누마 고꼬마대, 쓰나미가 오면은 여기까지 도착할 겁니다. 그 밑에 딱 돼 있죠. 저 위쪽으로는 말짱해요. 전봇대 위에 침수 지역이 고꼬마대, 여기까지 쓰나미가 옵니다. 딱 했는데 기가 막히고 왔죠. 쓰나미가 와서 물이 도착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부유물이 여기까지, 이게 지금 뭔가 위기가, 그래서 정확한 예측까지 했고요. 그러나 야, 그것까지 막아야 되냐? 천년에 한 번 오는 것까지 38.9m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 차라리 한 방 맞고 끝나지. 이게 비용 문제가 이제 생각해. 이것까지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후진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위기 관리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빠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안전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위기 관리라는 건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비를 하는 게, 강남에 이거 방수 빌딩이라고 유명한 그 신문에 났었죠. 94년에 완공한 이런 빌딩인데요. 이런 시설인데, 요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죠. 비가 왔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디에? 그렇죠. 바로 우산 쓴 남자가 있죠. 우산 쓴 남자. 이게 위기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강남에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주 신속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하 주차장 2, 3, 4층에 외제차도 있을 거고 수많은 차량이 들어가 물 잠기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결국은 방법이 입구 쪽에 방수막을, 방수 접이식 방수문을 만들어 10m, 1.6m의 높이로 해서 비 안 올 때는 그냥 안에 집어넣으니까 들락날락하다가 비가 오면은 딱 하니까 올라서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방주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 위기를 보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도 대한민국이 60만 명의 군인에다가 1년에 수조 원을 투자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물론 이제 연평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고 최신 무기를 바꿔야 되고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 났었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몸이 그렇게 훈련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잠깐 한번 훈련을 한번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위기 상황을 가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재빨리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났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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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우리 저 장로님은 큰일 납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밖으로 도망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 저 잠깐 나와 보세요. 동작은 아주 빠르셨는데 나가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뒤에 물 마시러 갔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진이라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들은 지식에 아무튼 밖으로 대피하고 안 되면 의자 밑으로 숨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서 과정으로 그렇게 했었지만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제일 먼저 들어간 분이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딱 들어가신 분이 그죠? 일본에 사셨죠 혹시? 아니었어요? 일본에는 가면은 유치원부터 그렇게 훈련합니다. 방석을 딱딱 들어간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뛰어나간 분도 뭐 저 목이 말라서 나가셨겠지만은 일단은 지진이 나면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떨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바로 나가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은 딱딱한 밑으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쓰러질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근처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조금 더 보다가 정말 위험하면은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 판단하셔야죠. 건물이 무너지는 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탈출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이게 이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면은 우리가 금방금방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의 생각을 잘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났었을 때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할까요? 뭐 할까요 이번에? 만약에 화재 같은 게 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오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몰라도 만약에 저쪽에서 지금 불이 났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화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상황별로 나름대로 건물에 들어오면서 아 여기는 벌써 밖에 철망이 있어서 문을 깨고 나가 탈출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문은 저거고 제가 방금 보니까 출입문이 뒤에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바울선교 훈련원에서 뭐 외부 침입인의 그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 뭐 짐을 쌓아놨다든가 문을 잠가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밖에서 불이 났었을 때 이미 연기는 확 퍼질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예, 일단은 뭐 문을 깨뜨려 가지고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든지 그러나 아마 탈출하기는 지금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철망으로 그죠? 탈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에는 철망이 좋은데 내부의 어떤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서 갑자기 빵 하면서 테러하는 단체가 딱 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꼼짝 없어요.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요. 이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무의식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승무원들은 저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위기 관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방이 목적입니다. 예방 잘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예방을 못하고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해가지고 막 해외에 장례위원들이 가고 운구해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이집트 테러 사건 때도 가족하고 군청하고 교회가 걸로 가고, 또 뭐 시신들 운구하고 비용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런데 해외에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이 안 되면은 이제 해피를 하든가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소화한다면은 반드시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멤버케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의 중요성. 자, 삼각형 다시 한번 해보시죠. 10대 1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예방 비용, 실패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의 비용으로 100% 효과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봤었을 때 뭐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유현진 선수의 그 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예? 앞으로 뛰어나왔죠, 그죠? 앞으로 뛰어나오면 어떤 점이 유리해요? 야수들이 공작으로 앞으로 뛰어나왔잖아. 앞으로 뛰어나오면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시간 단축. 두 번째, 실수를 줄이죠. 펌블을 줄인다고요. 이게 딱 맞는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루에 던져도 잡을 확률도 높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오다가 얘 2바운드인데 3바운드째 이게 잘못 갈 수 있잖아요. 펌블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예를 들어서 위기 관리라는 것이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사건이 터지면은 초기 대응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후 2시 반 정도에 피랍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후 한 10시나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본부에서 현지 칸다르에서 그것을 오후 6시까지 들어오기로 됐는데 7시면은 우리나라의 밤 12시 1시입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다음 날 SBS가 1시 5분, 정부가 아마 11시 정도, 새물교회가 한민족복지재단이 11시 30분, 새물교회 11시 35분 정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사건 발생 10시간에서 12시간의 공백 시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취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알려진 게 외신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거 팀들이 붙들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락을 하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언론을 보고 가족들은 교회로 몰려들고 언론은 다 모여들고, 교회 대책 입장 발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한민족 복지재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가족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제 언론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사건으로 번졌죠. 근데 이번에 그 이집트 관광객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식을 들은 게 10시 인터넷 자려고 하다가 인터넷을 딱 하니까 10시 20 몇 분에 봤어요. 그 다음에 10시 43분에 제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코디들한테 이메일을 빨리 보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안 돼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5분 후인가 10시 한 50 몇 분인가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본인도 알아보고 있다 이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느 교회인가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서 그래 됐으니까 성지 순례객인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막 저 인터넷 뉴스를 막 뒤지니까 댓글 가운데 진천중앙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가 보다 싶어서 외교부에 확인해 가지고 맞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로 하니까 이미 전화가 통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언론과 모든 게 이미 그쪽으로 교회 하니까 이미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교회에 있는 그 뭡니까 저 기도원인가요? 기도원 쪽으로 전화해서 그 사찰 집사님하고 통화해 갖고
빨리 전화 교회에 그 중직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벌써 4명이 죽고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있는 어떤 작은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 사건을 감당하기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짐을 쌌어요. 짐을 싸놓고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랬는데 12시 16분인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 드디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뭐 기자들도 모이고 본인들은 이래 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첫째는 언론들이 오면은 일단은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고 바깥에 좀 기다리라고 그래라.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해서 나름대로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교회가 빨리 대책팀을 만들어라. 이제 하면서 이제 집을 출발한 게 한 12시 반 정도 됐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언론하고 우리 재단 관계자들 우리 저 뒤에 있는 두 분한테도 전화하고 이래갖고 이제 내려가니까 2시 50분 정도 됐어요. 교회 도착하니까 이미 교회 언론들이 다 있고 막바로 이제 가서 보니까 다 모여 계셔서 대책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목사님이 대변인하고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위원장 맡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가족 대책반 그다음에 기자실 만들고 프레스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릴리스할 것인가 이렇게 다 정하고 그리고 원래 7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합시다 이랬는데 기자들이 막 자꾸 조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4시 반에 보도자료를 할 테니까 그때 하라 해서 기자실에 모였던 분들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빨리 보도자료 해가지고 그 사건 전반에 대한 것들과 교회 입장에 대해서 이제 4시 반에 인터뷰를 했죠. 보도자료.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언론들이 5시에 새벽기도를 오잖아요. 이게 본인들은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뭔가 왜냐하면은 사건 초기니까 교회 그 사람들의 감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 그 교회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대신에 언론도 어차피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장면들은 스크래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컨트롤 잘해서 2사람씩 와가지고 조용히 뒤에 와서 이렇게 하고 나가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언론들이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5시부터 새벽기도 무사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 스크래칭하고 6시 돼서 이제 그날 저희들이 정기총회가 있어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바빠서 이제 좀 신경을 못 쓰다가 인터넷 검색을 딱 하니까 이게 막 또 막 인터넷에서 야단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부대 그 대변인을 하셨던 목사님이 막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수술팀이 가보니까 의료시설도 엉망이고 수술도 안 돼갖고 파편이 지금 발에 박혀있고 피가 나는데 그냥 지혈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되질 않니. 그러니까 나가셨던 대책반에 그 대책본부의 그 긴급 대책반에 그분이 막 해가지고 막 했죠. 대사관도 막 하고 여행사도 막 이러는 그런 과정을 아마 여기에 브리핑하면서 국가가 조금 도와줬으면 그것도 쉽지 않겠냐 아마 이런 톤으로 나름대로 뭔가 감정은 이렇게 섞여서 나갔는데 그거를 CBS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런 쪽으로 막 하니까 거기에 막 달리기 시작해갖고 댓글들이 막 달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프레스룸을 폐쇄했다고 이러다. 프레스룸을 폐쇄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내려갔죠.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빨리 기자들한테 몇몇 기자한테 이야기했지만은 그거 취소한다고 하고 해야 됩니다. 프레스 기자실을 폐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있을 곳이 없잖아. 취재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기자들이 멋대로 쓸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그런 게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언론을 잘 활용하고 언론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면들은 있지만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 쪽으로 잘 기사를 써줘서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기독교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언론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외부인들 하여금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하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기자실을 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도 자료를 쭉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들어오는 팀들이 있어서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고 이러면은 기자들이 피해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피해자를 막바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분 한 분을 정해서 미리 인터뷰할 때
어떤 거를 물을 거를 예상 질문들을 쫙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한테 줘서 혹시 그 중에 있으면은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와가지고 인터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9시 정도 도착하고 그다음에 11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11시 반에 다시 그 한 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고 넘어갔죠.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 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고 지금 아마 지난주까지는 아마 그 피해자 유족들하고 보험회사 관계, 여행사 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 보상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문제가 났었을 때 미리 대처하는 것이 저는 딱 느끼기를 새벽기도가 5시면은 벌써 제가 너리 갔을 때가 2시 50분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3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3시간 안에 준비 다 해놔야 날이 밝고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별 무리 없이 뭐 많은 교계 언론에서도 참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2007년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2007년에 아픈 사건들이 하나의 아픈 사건이었지만은 그걸 계기로 통해서 선교계와 교계의 위기 관리가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한 6년 정도 7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실제 큰 문제가 생겼었을 때 가족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언론들을 어떻게 하며 대변인들 그다음에 수습을 어떻게 하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심리적인 상처를 위해서 교회 병원하고 연결시키고 그들 하는데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다 또 참관도 하고 하여튼 뭐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을 참 큰 사건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저 자신도 참 자부심이 있었고 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그냥 당신들 할 수 있는 것만 도와줘. 교계나 선교계 모든 위기 관리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현지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은 했겠지만은 그 9시간까지도 사건 발생한 다음에 9시간 동안도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이래서 방치되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통역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부상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인데 원래 국경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는 구급차가 와가지고 자기 열몇 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 그쪽에 이미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조금만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도 그 넘어가는데 9시간 이상 걸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됐죠.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위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대처가. 이게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터질 것을 가정해서 위기관리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구는 언론을 대처하고 가족을 대처하고 연락을 대처하고 그다음에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사후에 케어를 어떻게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미리 있어야 문제가 터졌었을 때 그나마 제2의 위기를 발생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예방에 있고 예방 중에서도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간에서 끝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피해. 그래서 1대 10대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기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고 적은 정보의 양을 가지고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보로서 언론과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상황에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 안 되면 무방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100원, 1000원, 만원 돈 못 막잖아요. 그래서 예방 비용에 인색하지 말라. 자, 도미노 효과. 쭉 그냥 하나가 연결돼서 쭉 가는 겁니다.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그 쓰나미 때문에 왜 제가 맛있게 먹는 소원흥의 생선집에 문을 닫아야 마느냐를 왜 걱정해야 되냐고 어느 날 가니까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데인데 이게 그 아이템을 바꿔야 돼. 이게 이제 하도 생선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해하고 생선하고 일본산이 이러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그거에 말이야 대한민국 이게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맞는 거예요. 작은 이 현상이 저쪽에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결국은 온 인류는 지구는
한 지구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미리 막고 미리 준비 잘 된 만큼은 그만큼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 상황은 끝날 수 있어도 위기는 곧바로 종결되지 않는데 바로 멤버 케어 디브리핑이 필요한 거. 오늘 두째 셋째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지구 기상 이변화로 말미암아서 여태까지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갔거나 이랬던 그 피해가 태풍이 다 글로반으로 갔던 것. 그래서 이제 한 것. 결국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사역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내가 알지 못했던 버널러빌리티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부딪히면 그 자체가 위기가 되고 나도 위기인데 옆에 있는 사모님도 위기고 애도 위기면은 위기가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알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 위기 관리가 왜 필요한가 아마 여기에 의문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체와 선교사 개인과 선교 단체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캄보디아의 선교사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뭐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한국 선교사 전체를 위해서 멤버 케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번에 타클로반에서 한국 선교사 한 명이라도 돌아가셨다면은 그 알고 있는 분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인들 전부 다 가슴 아파할 거라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디프레스를 주고 우리의 선교 사역에 사기를 꺾을 수 있고 정말 어떤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야 뼈를 묻으러 갔다고 치더라도 내 가족도 있고 내 주변에 부모 형제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단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주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 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위기관리나 멤버 케어를 하는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KWMA라든가 국제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기관리가 왜 필요해? 그건 본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영역으로 보면은 절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케어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 이런 거 있어.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에 유형별로 범죄가 이랬는데 2012년도도 이래요. 공통점이 있죠. 2011년에 이랬는데 12년에 이래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신토 부리는 해외에 나가서 당하는 사건 사고 유형도 똑같다. 내년도도 다음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계획과 위기관리라는 인식을 심어서 조심하는 거죠. 필리핀은 작년에 이렇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절도가 많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납치강금하고 피살이 많은 것 같은데 맞죠? 그죠? 강도살인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20억건 납치강금.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다 틀린데요. 이런 거를 쫓아서 이제 그 지역의 위험 요소를 범죄 요소 쪽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3가지 위기 대책이 있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Stay alert. 무슨 말이죠? Stay alert. 깨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레이더를 펼쳐서 항상 우리 뭐 북한산이나 아니면은 뭐 관악산에서도 레이더를 이래서 동해나 서해나 북쪽에서 오는 비행기. 그 다음에 항공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펼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살피면은 그만큼 왜냐하면 어차피 위기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위기라는 거는 절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칼 들고 갈라서 뭐 하든지 총 들고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오든지 안 되면은 건물이 쓸려 내려가든 어쨌든 간에 내 주변으로 와야지 내게 위기가 되니까 내가 그만큼 깨어 있어서 내 주변을 잘 살피면은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런 태도를 가져서 조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으면 그만큼 위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 그 다음에 숙소를 배회하거나 우리 집 주변을 감시 미행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 흔적들을 살피고
즉각 경찰에 늦은 시간 유인과 인적이 드문고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날 오면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한전소에 가가지고 한전한 게 참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한전하고 있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차를 딱 세워서 뒤에 사람이 3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던지. 그놈이 주머니에 총 들고 있다가 딱 내밀고 내놔 하면은 내가 딱배가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횡단보도 서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의 경우에 누가 했을 때 어떻게 하냐? 횡단보도에 내가 반드시 서야 되냐? 그것도 밤 12시가 넘었고 밤 12시가 아니죠. 몇 시입니까? 1시.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주변에 한전서 주변에 저녁 늦게 하여튼 위험 요소는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be unpredictable. 즉 나의 동선과 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출퇴근하는 통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정을 한다. 가능하면은 적은 사람에게 적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거나 안식년이나 이런 외부에 나갔었을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신기하게 강도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도 칼 들고 막 무대기로 돌아가지고 선교사에 갖고 있는 자금 같은 걸 막 털러도 오고 한국만 가면은 그래요. 그게 신기하게. 이게 내부인의 어떤 그런 소행들 항상 그렇습니다. 추방당하는 것도 많이 그래요. 현지인들 재산을 탈취 목적이든 원한이 있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현지인들이 끈아풀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현지인들을 도우러 왔을 뿐더러 현지인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예수님처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 알아서 이용할 건지 지나갈 건지 팔로 오는 놈인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쫓아오는 놈인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듯이 깨어있어서 그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조심한다면 확률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너무 빨랐나요? 그래서 자동차도 미국에 갔을 때 그래요. 자동차로 갔을 때 뒤에 미행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일정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밖에 공개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마닐라 공항에 11시 40분에 도착하는 걸 알 거고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안다면은 나를 노리는 사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척하고 한 놈은 저쪽에 공항 바깥에 차를 대기하고 있고 가면은 차 몇 번 탔다 따라가봐.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가장 약한 포인트에서 탁 잡으면은 한 번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저는 그날 우리 선교사님 공항에 나와도 뒤를 자꾸 보는 거예요. 백밀러로 계속 쫓아오는 헤드라이트가 있나 없나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처음 오는 나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일부러 다른 데로 한번 쑥 빠져가고 이렇게 따라오면은 그게 계속 따라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조금.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야. 아니구나. 또 이렇게 가다가 하여튼 그렇게 이게 따돌릴 수도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길 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해. 자꾸 보니까 자꾸 며칠 보이는 사람이 와. 그럼 모르는 척하고 슈퍼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피고 지나가는 자는 볼 수 있고 아니면 행동을 급작스럽게 딱 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동선과 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알려주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Keep a low profile인데 우리 최선 교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어제 우리하고 식사하시면서 필리핀에 어디 다른 데 모시고 가면은 저분 비가 오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전부 다 우산을 줬다는데 저분한테는 우산을 안 줬대. 맞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분을 아마 필리핀인으로 아마 그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키보드 프로파일인데 이거는 뭐냐면 안 드러나게 그 사회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인가 아닌가 돈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도 그냥 유리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기티나고 돈 많게 보였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은 저 사람 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는 게 훨씬 나한테 안전에는 유리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런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급장, 배지, 신분증 같은 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그룹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뭐 사치품 이런 것들. 제가 지금 10분 남았죠, 그죠? 네. 10분만 하면 되죠, 그죠? 네. 4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저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자 봅시다. 여기 나오죠, 그죠? 운전기사나 가정부나 종업원이나 경비원들, 주비원들. 그래서 물색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감시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은 노력과 가장 적은 위험을 가지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딱 덮쳐서 예, 감사합니다.